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국내 정치 라이벌과 화합하고 적국과 평화협정을 맺은 에티오피아 총리 아비 아흐메드가 2019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국내 국제 이슈가 전부 화합과 평화와는 반대 방향입니다. 대통령 탄핵 조사를 지지하는 무당파는 늘어나고 대통령 개인 변호사와 조 바이든 뒷조사를 함께하던 공화당 기부자들이 해외로 출국하기 직전에 체포됐습니다. 탄핵 이슈인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해 국무장관이 대통령 비위를 맞추려고 외교관을 벌였다는 비난에 국무부는 술렁입니다. 역시 같은 이슈로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이건 아니지라는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미군을 대신해 아이시스 잡는 용병을 한 쿠르드족을 터키가 침공하도록 허락한 이유를 세계가 궁금해합니다. 유명한 칼럼니스트는 터키에서의 트럼프 가문 사업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통령 아들들과 딸이 현재 인도에서 우루과이에 이르는 세계 각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120명의 소녀가 우주항공국 나사 본부에 모였습니다. 미국 영화 평론가들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대단히 좋은 영화로 평가합니다. 올해 현재까지 개봉된 영화 가운데 최고라는 평론이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 언론의 현재 신문이 아니라 신문은 이미 어제 마감을 했었어야지 되니까요. 방송의 탑 뉴스는 우크라이나 전 대사가 이제 임기를 불과 몇 개월 남겨두고 거의 쫓겨난 거죠. 쫓겨났는데 쫓겨난 이유가 조 바이든 그 뒷조사하라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쫓겨난 뒤에 지금 의회에 출석을 했거든요. 이 탄핵 절차 관련해서 증인으로 출석을 한 건데 본인이 지금은 국무부 소속 외교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모든 방송들이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게 적법한 것인가, 법을 위반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를 전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노벨 평화상 수상자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국에서 미국에서 2년 동안이나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공동 수상을 할까?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 혼자 받아도 좋아. 북한 핵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이렇게 2년 동안이나 얘기를 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로 노벨상 평화상을 받을 그럴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제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국 뉴스, 미국 뉴스, 세계 뉴스를 쭉 보는 결과 그렇게 보여지고 그랬었던 노벨 평화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치 분위기와 또 정치인들이 추구해가는 방향과 이번 노벨 평화상을 받은 수상자의 방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늘 그 노벨 평화상은 세계 최고의 뉴스이기도 하지만 그런 뜻에서 앞에서 전해드리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총리가 된 지도 1년 조금 넘었고 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상 수상자로 된 때와 똑같은 거죠. 나이도 더 젊네요. 생일 8월 15일. 한국 그날이 생일이네요. 43살입니다. 아비 아흐메르 알리. 제가 헤드라인에서 조금 중간 이름을 잘못 말씀드렸어요. 에티오피아의 총리인데 이 총리가 너무 일찍 상을 주는 게 아니냐라고도 이제 노르웨이의 위원회에서 노벨 평화상은 선정을 하잖아요.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놓은 성과도 대단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를 단독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을 했다 하는 건데 이 사람은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해외적으로도 그렇고요. 많은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2018년도 4월 달에 에티오피아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반대파를 청산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정치범 등 상황을 몇 개월 안에 다 그 파악을 했어요. 수감돼 있는 사람들 뭐 반대였어도 풀어주고 고문했었던 것을 굉장히 비난을 했고요. 저널리스트들도 다 그 석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본인의 그 정치 라이벌들과 대화를 했고 또 그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이디오피아에서 망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심패티 같은 감정을 느끼면서 돌아오십시오. 제가 전혀 이제 새로운 총리가 돼서 어떤 그 정치적인 보복 같은 것 안 하겠습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각의 반을 여성으로 채웠습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그 지구의 인구가 뭐 거의 반반이 남자 여자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적이 있잖아요. 그런 때는 이제 의도적으로 이런 일들도 해보고 하는데 이 사람이 딱 그 내각의 반을 그러니까 방향 자체를 상당히 진보적으로 설정을 했다는 거죠. 43살밖에 안 됐는데 에티오피아에 태어나서 그 13번째 그 자녀 가운데서 아마 거의 마지막쯤 될걸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와이프가 한 명이 아닌 겁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아무튼 여러 번의 와이프인데 이 엄마와 아버지 사이에서는 자녀가 6명이 있어서 이 6명 가운데서 막내였고요. 어렸을 때 이름 자체는 지금은 이제 아비하지만 그 아비엇해서 그게 이제 그 나라 말로 혁명이라는 말이었다고 하거든요.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랬는데 어쨌든 이 에티오피아에서 공부를 하고 영국으로 그쪽 사람들은 또 영국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영국의 그 그리니치 대학에서 비즈니스를 공부를 하고 또 다시 나라로 돌아와서 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와이프 한 명이에요. 지금 3명의 딸이 있는데 얼마 전에 아들을 입양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의 뭐 여러 가지 그 언어, 영어는 당연히 영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잘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국내 문제에 있어서 이런 일을 했지만 4월 달이면은 지난해 4월이면 이제 1년 6개월 됐네요. 가장 중요한 성취 노벨 그 평화상을 받게 된 이것은 1998년부터 지금 계속 그 에티오피아하고 에리트리아라는 뭐 사실은 뭐 독립한 지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나라예요. 98년 기준으로 볼 때는. 그리고 나서 계속 에티오피아와 국경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한 300만 명 정도가 그쪽 국경에서 다른 곳으로 할 수 없이 살다가 이사를 했어야지 됐고 했는데 이런 부분 지금도 할 일이 많지만 바로 이제 그 평화협정을 맺어서요.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주고 이렇게 평화도 이루어질 수 있구나 하는 그 좋은 생을 살게 한다는 이리저리 이동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서로 적대감을 갖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그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에티오피아가 그 지형적으로 처한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웃 나라들이 또 편안하지 않으면 에티오피아도 그 평화를 오랜 동안 유지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케냐와 소말리아에서도 중재 역할을 했고 수단도 대단하잖아요. 거기 군사 정권이 그 군사 정권과 야당과도 어떤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위치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된 아비 아흐메드 그 총리가 그런 일들을 다 해서 국내 해외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 이 노벨상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노르웨이에서 평화라는 게 한 당만으로는 안 된다. 내 편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그 에티오피아 국내 국외적으로 보여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노벨 평화상 뭐 16살 그 스웨덴의 그 소녀가 미국에 와서 유엔 그 회의가 열릴 때 기후 변화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쏘아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팍스 뉴스로부터 엄청 두드려 맞기도 하고 아니면 안겔라 머르켈에게 주는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또 홍콩의 민주화 시위대에게 그 시위대 자체에 지금까지 1901년 이후에 노벨상 뭐 100번 줬네요. 그 가운데 24
4번은 조직에 줬으니까요. 뭐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가. 그래서 이번에도 홍콩 시위대까지도 생각을 해봤는데 서구 이런 그 완전히 민주주의가 자리 잡힌 나라는 아니지만 에티오피아의 43살 된 뭐 거의 신임 총리나 마찬가지인 이 사람에게 더 잘하십시오 하는 뜻에서 줬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소식과 함께 지금 중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란의 유조선이 지금 2차례 미사일 공격을 받았는데 이 이란에서는 그 미사일 공격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부터 왔다는 얘기거든요. 이란의 이 국영 그 유조선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해안을 조금 떨어져서 가고 있는 동안에 미사일 공격을 2번 받았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말 사우디아라비아가 한 그런 공격이라면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는 더 심각해지는 것이고 당장 무슨 그 오일 값은 많이 그 올라가서요. 뭐 2% 이상 올라가서 중동 문제는 그런데 또 하나의 지금 중동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요일에 터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바로 트윗으로 터키가 터키 바로 아래에 있는 시리아요. 남쪽에 있는 시리아. 그쪽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 미국과 열심히가 아니라 사실은 미국 길을 들고 미국 군인들은 다친 사람, 숨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상자가 별로 없어요. 이 그 쿠르드족이 시리아 그 북부에 있는 그 쿠르드족이 완전히 그 미군처럼 몸을 던져서 싸워서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고 아이시스를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 잡았다라고 승리를 선언할 수 있게 됐는데 터키는 쿠르드족이 그 터키 내부에 있는 쿠르드족과 시리아에 있는 바로 이 미국의 정말 군인 역할을 한 이 쿠르드족이 내통하면서 계속 독립하려고 한다. 이 내부를 흔든다 하면서 항상 이 시리아에 있는 이 쿠르드족을 잡기를 원했고 일요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우리는 오히려 그럼 그쪽에 있던 뭐 아이시스도 다 잡았겠다. 미군 철군할게 알아서 해 하면서 며칠 뒤에 바로 이 터키가 그 지역의 쿠르드족을 그 침공을 해서 지금까지도 불나고 민간인 사상자가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미국이 다른 나라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 중동에서 발 빼겠다. 우리 미군들을 다 돌아오게 하겠다. 미군들이 거기서 숨진 미군이 없다니까요. 한두 명은 예를 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렇게 해서 공약을 지켜서 표를 더 많이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나이브하다는 거죠. 그게 100%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가장 그 샤프한 중동이나 특히 러시아, 뭐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그 맥스 부트라는 컬럼니스트가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본인의 기본적인 지식과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다 종합을 해서 공화당과 사이까지 안 좋아가면서 지금 쿠르드족의 등에 칼을 꽂았다고 공화당에서도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아니 쿠르드를 공격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하기 전에 했었어야지 되고 왜 그 터키가 그렇게 공격을 하게 허락을 했는가 공화당에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기본적으로는 그 미국의 그 타운홀에 글을 쓰는 그 커트 쉴리 히터라는 굉장히 음모론도 많이 얘기하고 하는 이 사람은 블루 아메리카와 레드 아메리카가 내전을 일으켜서 블루 진보가 완전히 대학살을 당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 전에 쿠르드족 뭐 자기네들도 자기네 땅 지키려고 그랬지 뭐 우리 미국 위에서 아이시스와 싸웠어? 노르망디 2차 대전에도 참전 안 했었 나라도 없었어요. 다른 나라 이름으로 참전은 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 게 그 자체가 커크 쉴리 히터라는 이 그 우파의 극우 칼럼니스트가 먼저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그대로 말을 따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노르만디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요. 인천 상륙 작전도 얘기를 했었어요. 크루드족이 뭐 미국이 그 한국전에 개입해서 싸울 때 인천 상륙 작전에 크루드족 보냈어? 아니잖아. 그러면 뭐 칸다하르, 아프가니스탄 보냈어? 아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이제 그것을 워낙에 뭐 팍스나 아니면 뭐 타운홀이나 브레이트바트에서 무슨 말을 하면 대통령이 또 그대로 본인의 말로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 것. 그래서 이제 터키를 만약에 쿠르드족이
크루드족을 지키기 위해서 미군이 계속 남아있다면 터키는 크루드족을 침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군과는요, 러시아도 그쪽 지역에서 한 200명 내지 300명 용병을 잃었습니다. 아이시스와 한참 싸우고 할 때, 그래서 터키조차도 미군과 싸우기는 원치 않는데 미군이 대통령이 우리 빠질게. 그래 그럼 알아서 해. 하니까 터키가 그렇게 침공을 했다는 거고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앵무새처럼 이 노르망디 얘기를 커트 쉴리히터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그 뒤에 마이크 폼페오 같은 경우는 아이 뭐 군철군하는 거 지금 당연한 거야라고 이제 국무장관이 얘기를 했지만 미국 특수군 병사들 시리아에 있는 아직도 주둔해 있는 그런 병사들의 의견은 다르다는 겁니다. 팍스뉴스와 어떤 그 병사가 인터뷰를 할 때 보니까 내가 정말 미국 군인으로 이렇게 해외에 파병돼서 일하고 있는 동안 처음으로 미군이라는 것이 부끄럽다는 걸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왜냐하면 같이 크루드족과 크루드족이 더 힘든 일 앞에 나가서 총알바지하고 이 사람들은 뒤에서 훈련하고 뭐 이런 일 했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뭐 여러 학자들의 얘기도 지적을 하고요. 왜냐하면 오바마가 크루드와 함께 아이시스 잡는 것을 시작을 하고 그 전략 자체는 성공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면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는 출구에서는 성공을 한 게 못 되고요. 그런 얘기들도 쭉 하면서 또 어떤 저널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진 가운데 하나가 앤드류 잭슨이잖아요. 그래서 7대 대통령, 지금 45대입니다. 잭스니안이 고립주의자들이잖아요. 그리고 19세기 일이에요. 1830년대 연방정부 기구 줄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달랐지만 투표권도 21살 이상의 백인 남자에게만 주고 그런 점도 있다. 하지만 왜 그럴까? 터키 독재자와 왜 그렇게 가까울까? 그냥 독재자에게 마음이 끌리기 때문에 이상하네. 터키의 이 에르도안 대통령 독재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반미하고 반민주주의를 하는데 why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 터키의 그 대통령이 하기를 원하는 쿠르드 침공을 허락을 해준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맥스 부트 컬럼니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와 돈과 연관된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5년도에 터키에 대해서 말할 때도 나 이스탄불에 아주 중요한 빌딩이 있잖아. 트럼프 대통령 말하는 스타일 아시잖아요. 트럼프 타워즈. 그냥 타워가 아니라 보통 이제 그 도시에 하나가 있는데 이스탄불에는 2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나 2개 있어. 2개. 이스탄불에 그 터키 트럼프 타워가 2개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나 중국에 조 바이든 좀 조사 좀 해줘 하는 것은 2020년 선거 표를 받으려고 한다 하고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지만 왜 터키에 그랬을까? 공화당에서도 그 칼 꽂지 마라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이 터키와의 사업 때문이다. 뭐 이런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탄불의 그 터키 타워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와 여러 가지 그 거기서 돈을 벌려는 일들을 지금 대통령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니까 그러면서도 이 컬럼니스트도 마지막에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별 생각 없이 한 거 아닐까? 뭐 이런 그 약간의 뒷받침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시스가 쿠르드족이 딱 지금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터키군에 쫓기면서 도망칠 때 이 아이시스가 좀 허술해지면은 뭐 감옥을 탈출한다던가 해서 그때 미국으로 오겠느냐. 유럽으로 가겠지. 우리 미국에 안 와. 그리고 아이시스도 유럽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 뭐 이런 얘기를 그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 컬럼니스트는 아이시스가 어디로 가건 가지 않건 유럽으로 간다 할지라도 미국인이 그 유럽에도 살고 유럽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쪽으로 탈출했던 그런 아이시스들이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얘기한 트랜스크립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쿠르드족 우리 보호하지 않겠어. 터키가 침공해라고 승인을 한
그 전화 통화, 지난 일요일 밤에 에르도안과 전화 통화한 그 트랜스크립도 필요하다. 우리가 그 트랜스크립을 보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왜 그랬는가, 미군을 미국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런 아무런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아멘 코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열렬한 광신도와 같기 때문에 왜 그 독실한 신자를 위해서 따로 그 자리 마련해주고 이런 것을 예전에 아멘 코너라고 불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아멘 코너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쿠르드족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는 에르도안과의 전화 트랜스크립을 봐야지 된다 하는 얘기합니다. 잠시 뒤에는 또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는 미국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쩌면 좋죠? 제 생각에 아마도 지금 이번 섹션에 했어야지만 되는 그런 뉴스를 오피스에서 안 가지고 오는 게 아닌가. 그럼 어떡하죠? 다음번의 것을 먼저 하기에는 조금 내용이 작고요. 진짜 안 가지고 왔는데요. 아니 이게 웬일이죠? 자, 한번 일단 생각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요. 지금 어제는 그 팍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이 탄핵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했는데 오늘은 그 NPR 방송과 PBS 뉴스 아워, 마리스트 항상 같이 하죠. 공영방송, 하나는 라디오, 하나는 텔레비전 해서 무당파들의 탄핵 조사를 해야지 된다. 이런 지지도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지금 탄핵 조사를 지지한다. 하원에서 하고 있는 52% 찬성, 반대가 43%, 지난주보다 조금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무당파가 이제 스윙보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달에는 반대가 많았거든요. 대통령 뭐 여러 가지 이슈 있는데 탄핵해 하면은 44%였는데 지금은 54%로 10%가 올랐고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번 조사에서는 10월 3일부터 10월 8일까지 한 조사인데 공화당은 아직까지 10명 가운데 9명이 탄핵 조사에 반대합니다. 오히려 팍스뉴스보다 공화당이 탄핵에 반대하는 비율이 조금 더 나왔네요. 팍스에서는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넣어서 뭐 이거보단 더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이 NPR과 PBS 뉴스아워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그 의원들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가 공화당 가운데서는 3분의 2였습니다. 그러나 탄핵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비헤이비어라고 미국에서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요.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나 중국에 대고 나의 정치 라이벌 조 바이든에 대해서 조사 좀 해줘 하는 그런 것은 안 됐다. 아니다. 68%가 반대랍니다. 더군다나 외국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선거를 치른다고. 그리고 이 68% 가운데는 공화당이 40%, 공화당도 40%나 또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또 그 대통령이 어떤 그 미국의 윤리적인 가치를 공유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요. 그러니까 61%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보면은 전문가들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물론 백악관에도 위험하지만 민주당에도 위험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뭐 탄핵해야지 돼가 뭐 60%를 넘어서 65%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백악관에는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모든 당과 무당파를 포함해서 전부 대통령이 지금 뭔가를 크게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화 통화 때문에 쫓겨난 조 바이든 뒷조사하라 하는데 협조하지 않은 그 사람은 전문적인 외교관인데 왜 우크라이나의 대사가 됐었는가 하면 오바마 때 대사가 됐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쫓겨나서 지금 조지타운 대학교에 있고요. 쫓겨나기 전에는 벌써 올해 초부터 션 해니티가 방송에서 저 사람 뭔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정책에
좀 그 동의를 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도 그런 얘기를 했고 finally 그 말하자면 해고되기 일주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의 션 해니티와 인터뷰에서도 역시 그런 얘기를 하고는 이제 소환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데 증언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명 다 이제 아무리 대통령이 백악관이 유럽연합 그 본인에게 돈을 많이 기부한 100만 달러 이상 기부한 그 유럽연합 대사의 청문회를 이번 주에 막았었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다음 주에 결국은 이 사람 청문회에 가게 됐고 릭 페리 에너지부 장관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릭 페리가 나 전화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도 청문회에 나가게 됐고요. 루돌프 줄리아니도 청문회에 나갈 것 같고 지금 중요한 뉴스 가운데 하나가 어제 낮에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이 우크라이나 조 바이든 뒷조사 이제 앞장섰었던 이 사람이 점심을 먹었는데 트럼프 타워에서 먹었습니다. 누구랑 먹었냐면 두 사람, 이 우크라이나 일을 본인과 함께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의 여러 사람, 우크라이나 현 대통령 주변 사람들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 두 명이 체포됐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플로리다주의 이제 그 비즈니스맨 이 두 사람이 어제 점심을 루돌프 줄리아니와 먹고 원웨이 티켓 이 사람들 그 구소련 당시에 그쪽에서 태어나서 말하자면 우크라이나계 미국인인 거죠.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자마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로 탄핵 재판 되고 있는데 원웨이 티켓을 타고 다른 나라로 가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나라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엔나였어요. 그리고 오후에 원래 그 줄리아니와 만나기로 했었던 또 다른 기자가 얘기하는데 줄리아니가 이렇게 뭐 말하다가 나 비엔나 가야 돼. 세 사람이 또 비엔나에서 만나기로 했고 이 두 사람은 원웨이 티켓 미국에 돌아오지 않는 그런 그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체포 공항에서 비행기 타기 전에 그 워싱턴의 공항에서 체포가 됐는데 왜 체포됐냐면 선거자금법 위반이에요. 그 체포된 이유 자체는 다 그것도 우크라이나와 연관된 건데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다 무슨 관계인가 이런 것 그리고 이제 이 그 뭐 루디 줄리아니가 일했던 그 회사 자체가 뭐 프로드 개런티 그 사기 개런티 사기를 막아준다는 뭐 그런 회사래요. 뭐 그렇게 뭐 연관돼 있다고도 하고 대통령도 또 이 체포된 두 사람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과는 사진 찍은 게 있거든요.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나 그 사람 몰라. 본인을 지지하는 그런 곳에 돈을 굉장히 많이 기부했는데도 나 그 사람 몰라 하고 사진 찍었잖아 하니까 사진 난 아무하고나 찍어. 그 말은 또 사실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사진을 한두 명하고 찍겠어요. 뭐 100명, 200명하고 찍었겠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과 아무튼 찍었겠죠. 다만 공통점이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체포된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해서 이리저리 하고 지금 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뒷조사 좀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신축도 하지 않았던 그 직업적인 외교관 그 외교관도 이 체포된 두 사람이 굉장히 싫어했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변호인이 존 다우드라는 사람인데 이 존 다우드라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도 변호했었습니다.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로부터 조사 많이 받을 때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또 자신이 보스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 소환해. 그냥 그 대사 자리에서 내려 하고 새로운 사람 이제 가져다가 놓고 했는데 그럴 때 마이크 폼페오는 본인의 부하 대통령이 해고해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좋죠. 좋은 일이죠 하고 해고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시니어 어드바이저였고 이 사람도 뭐 여러 나라에서 대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프가니스탄, 브라질, 콜롬비아, 뭐 페루 이런 데서 그리고 지금은 탑 그 시니어 그 보좌관인데 마이클 미클리라는 사람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로 해피하지 않다. 폼페오가 어떻게 자기의 부하들 외교관들을 그렇게 지지하지 않고 그냥 언더 더 버스를 하거나 확확 집어 던져버려 자신만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사임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또 HR 맥메스터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바로 직전 보좌관이잖아요. HR 맥메스터도 우크라이나, 중국 이런 데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하는 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라고 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고, 또 대통령은 굉장히 큰 미니아폴리스에서 어제 그 선거 유세를 했는데 거기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지능이 의심스러워라고 얘기하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 사람은 정부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미니아폴리스에 갔으니까 미네소타가 지역구인 이란 오마르 전 그 4명이요. 초선 하원 의원들 니네 나라로 가라. 미국 사람들인데 그렇게 얘기했던 이란 오마르 요즘에 뭐 이혼 소송한다 해서 더 보수 쪽에서는 많이 그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란 오마르에 대해서 애국심이라고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이 그 타겟 그 스타디움인가 그곳에서 어제 그 선거 캠페인을 했는데요. 그 밖에서는 또 공화당인데도 시위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로라 터거슨이라는 사람이 AP통신과 인터뷰한 것 보니까, 나는 공화당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그 공화당인 게 이렇게 부끄러워 본 적이 정말로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미국의 법무장관이 그렇게 대통령의 그 뒤시중을 들고 다니지 않거든요. 역대 법무장관들이. 그런데 이상해요. 이번에 그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엊그제 그 팍스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통령 탄핵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발표가 나온 뒤 팍스가 옛날 팍스가 아니야. 틀려먹었어. 글러먹었어. 막 이렇게 트윗하고 했잖아요. 바로 대통령이 그렇게 그 팍스에서 이런 발표가 탄핵 지지 51%라는 여론조사가 발표가 나고 금방은 아니고 뭐 시간차 얼마 두지 않고 수요일 밤에 미국의 법무장관이 그 루퍼트 머덕 팍스의 소유주의 집에 갔답니다. 집에 가서 뉴욕타임스 보도한 것 보니까 간 건 사실이고요. 다른 사람이 같이 갔는지는 모르겠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 팍스의 소유주인 루퍼트 머덕과 미국의 법무장관이 가서 이런저런 뭐 얘기를 했다더라 하는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것은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책을 쓰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선거 전에 나오지 않겠어요? 이 존 볼튼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복수의 화신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뭐 샌프란도 밸리 쪽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나 리버사이드 카운티나 산불이 많이 그 났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시죠. 뭐 아침 뉴스에서도 여러분들께 많이 그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며칠 계속 이제 전기도 공급이 끊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어서요. 그저 뭐 멀리서 걱정만 그 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중요하게 들어오고 있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드러지 리포트는 빨간색으로 위에 몇 가지나 쓰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필 코트 항소법원에 의해서 세금 보고 그 내라 이런 지금 판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이 내용이 결국은 또 연방 대법원까지 가는 것인가? 대통령이 세금 보고를 발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세금 보고를 봐야지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왜 저 나라에는 저런 혜택을 주지? 왜 저 나라에는 저런 혜택을 주지? 기타 등등. 왜 쿠르드족은 저렇게 했지? 터키에는 왜 저렇게 했지? 하는 이런 것들도 풀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미국은 뭐 세금 내고 그게 정확해야지 되는 사회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다른 것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저 문제에 매달릴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리고 오늘 뭐 전혀 연관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상식선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기사인데,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아주 긴 내용으로 미국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조 바이든이라는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이, 아버지가 부통령일 때 이 우크라이나의 그 가스 회사에서 한 달에 $50,000씩 받고 일을 했는가,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물론 발표된 바 우크라이나나 미국에서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그 당시에 헌터가 뭐
헌터 바이든이 민간인이었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굉장히 비난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대통령의 아들들이 비난을 하니까 그 바이든 그럴 수가 있어 비난을 하니까 이제 언론이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에릭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우크라이나로부터 4센트라도 받았다면 중국으로부터 4센트라도 벌었다면 그러면 그런 일이 감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이냐 상상할 수가 있는 일이냐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 헌터 바이든이 그렇게 막 그랬어 돈을 막 그렇게 우크라이나에서 일을 해서 돈을 이거 조사해야지 돼 하고는 그 다음에 트윗은 우리가 뭐 어느 나라였죠 스코틀랜드였던가요 어디였던가요 우리가 굉장한 공사권을 따냈어. 트럼프 이름 붙이는 집을 뭐 몇백 채를 짓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쭉 조사를 해봤는데 LA 타임스가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큰아들과 에릭 트럼프 작은 아들이 지금 대통령이 트럼프 재단이라는 비즈니스 재단이에요. 재단에서 뭐 자선사업 재단이 아니라요. 대통령이 소유주이고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일하지 않으니까 아들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은 나라 뭐 인도, 인도네시아, 우루과이, 터키, 필리핀 등등과 사업을 한국과는 안 하겠어요. 일본과는 안 하겠습니까? 중국과 엄청 하고 있죠.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카는 심지어 시니어 어드바이저인데도 18개월 동안 패션 비즈니스 지금은 접었지만 하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어요. 2017년 4월 달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딸 이방카가 시진핑과 아버지 별장에서 같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중국에서 이방카가 그동안 그렇게 받으려고 해도 못 받았던 상표권을 보석, 핸드백, 스파에 대해서 받았고 그 이후로도 하나도 받지 못, 단 한 개도 받지 못했던 것을 백악관에 들어간 뒤에 수십 개를 상표권을 받아서 가만히 그냥 돈 벌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자녀가 돈 안 받고 일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영국 여왕이 아버지 어머니를 초대했는데 자식들이 쭉 가서 사진 찍고 궁중에 파티하고 또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하잖아요. 세계에 회의하는 자리에 아빠는 안 앉고 그 자리에 이제 딸이 또 털썩 주저앉기도 하고 해서 IMF 총재가 찡그리는 이런 비디오도 세상에 다 돌아서 미국이 망신을 좀 당하기도 했고요. 트럼프 비즈니스 왕국이다. 물론 바이든 아들이 5만 달러를 한 달에 받은 것이 이해관계에서 조심하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잘못했다는 증거는 없는 것이고 8월 달에 인도네시아에서 트럼프 주니어가 누군가 기자가 얘기를 하니까 이해관계 우리가 무슨 이해관계 터무니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에릭 트럼프가 어제였던가요? 야후 파이낸스가 이렇게 뉴스 한 것 보니까 우리는 우리 아빠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돈을 제대로 못 번다. 돈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 희생하고 있다. 우리는 뭐 딜도 해야지 되는데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다. 가만히 있어도 또 다 갖다 주기도 하고요. 가만히 있는 자녀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LA타임스가 보기에 2017년과 2018년도에 1억 달러 이상을 해외에서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이 트럼프 재단이 드러난 것만.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잘 알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난 것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만. 그런데 이제 세금이 공개가 안 되니까 이게 정확하게 잡히지가 않는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난달에도 트럼프 주니어가 100명을 뉴욕에 초대를 했는데 누구냐면은 트럼프 인도 뉴델리에 지어진 트럼프 브랜드의 고급 집을 뭐 콘도나 이런 거 되겠죠. 산 사람들이랍니다. 딱 뉴욕에 초대를 해서 헬리콥터 태우고 다니면서 트럼프 호텔에서 저녁 먹이고 이제 홍보하고 애프터 서비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도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 더 많은 비즈니스를 인도화 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난달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의 나렌다 모디 총리와 함께 휴스턴에 가서 제가 인상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곳에서 스타여야지 되는데 그날은 모디 총리가 스타였다. 5만 명이 모였는데 인도계 아메리칸이 모인 곳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흔쾌히 가서 조연 역할을 했잖아요. 이것도 다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 또 2017년에 아르헨티나 대통령하고도 지금 모리시오 마크리 대통령
원래 80년대에 이 대통령의 아버지와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을 많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에게도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나 대통령 떠나고 나면은 우리 비즈니스 해보자. 아이템 좀 잘 잡아봐. 이런 얘기하는 것 등등 해서 8월 달에도 트럼프 주니어 큰아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이벤트를 했는데 인도네시아의 큰 아주 2개의 리조트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서 그래서 또 대통령이 자카르타 그 전에는 인도에 막 좋다고 하면서 인도 태평양이라고 이름도 바꾸면서도 관세 안 봐주고 했잖아요. 안 봐주다가 본인의 또 리조트와 연관돼서 자카르타 그런 관세 좀 우리 피하게 해주세요. 이런 역할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 탄핵이건 아니건과 상관이 없이 세금 보고가 되고 또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면은 얼마나 대통령에 있으면서 경제적인 문제 이해상충이 있었는가 이것은 아주 크게 그 나중에 조사가 될 것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요 한인 언론을 포함을 해서 미국의 많은 언론들이 전부 공통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생충입니다. 한국에서는 뭐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오늘 그 한국일보 그 박흥진 이 영화 평론가도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빈부격차, 반지하 가족, 봉준호, 지하실에서 시작해서 지하실에서 끝나고 뭐 이런 뭐 부잣집에 들어가는데 가족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무슨 사기도 나오고 하는 그런 것 있잖아요. 아무튼 스토리를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그리고 예의 바른 그런 박사장네 집이지만 하류인간 그 취급하는 것은 여전하고 뭐 이런 내용인데 그 잡지 애틀란틱은 그대로 그 미국 영화관에 가시면은 그 패러사이트라는 기생충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올해 최고의 스릴러 재미있고 전곡을 찌른다. 애틀란틱의 데이비드 심스 씨가 얘기를 했는데 모든 캐릭터를 다 사랑하는 봉준호 감독이 인간의 얼굴 어떻게 단순한 그 인간의 얼굴과 가정집 환경만으로도 이 같은 그 무섭고 재미있고 무겁고 이런 것을 다 냈을까? 또 모든 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이렇게 쫙 그 연결을 하는 뭐 굉장히 좋은 인간에 대해서 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니스트도 계층 간의 그 여러 가지잖아요. 빈부 이런 아시잖아요. 내용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트위스티하고 미스테리어스하고 놀라운 스토리다. 놀라움의 연속의 걸작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마더라는 영화도 이분은 좋게 보셨는가 봐요. 역시 시나리오를 함께 쓴 한진원 씨인가요? 얘기를 했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균형을 맞추면서 서로 베네핏을 하다가 어떻게 가는데 그게 굉장히 딥하게 잘 돼 있다는 저도 보러 가려고 합니다 오늘. 그리고 아마 뭐 화려하고 그렇진 않은데 조명으로 많은 것을 그 표현한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일단 그 스토리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소녀들이 우주항공국 나사에 가서 조종사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해서 이게 다 또 델타라는 항공사가 5번째로 후원을 해서 하는 건데 소녀들이 120명이 모였는데 그 얼굴들을 보니까요. 얼굴 모양도 다르고 윤곽도 다르고 또 머리 색깔도 달라서